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 감정을 공유하는 수준의 대화인데요.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이고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 어떤 취약한 상태, 두려움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공유하는 단계거든요. 이 단계의 대화는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가정에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하는 대화인데 하면 할수록 답답함만 쌓이고 무언가 풀어보고 잘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오히려 갈등과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가족들이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당사자와 대화하면서 대화에 실패하는 경우 그런 때 나타나는 대화 패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화 패턴은요, 비난과 공격입니다. 가족들은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요. 아마도 도박 문제가 몇 차례 반복되었다면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의 감정이 매우 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줄 만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하셨듯이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꽁꽁 숨기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나 의견, 감정을 서로 교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은요, 통제와 추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었어? 그 돈 어디에 썼어?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확인하고 감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거든요. 물론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의 대화에서 당사자는 뭔가 자꾸 해명하고 변명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런 경험이 몹시 긴장되고 불편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인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자신의 진심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욕을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상황을 해명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대화 패턴은요, 회피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화 내지는 소통이 단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앞서서 시도했던 대화에서 갈등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대화 자체를 아예 회피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족들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사자를 몰래 관찰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막 추측해야 하니까 매우 답답하고요. 당사자는 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며 생활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대화 패턴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한 가지 고려할 것은요, 원래 대화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가령 직장에서 상사가 따로 불러서 우리 얘기 좀 하지? 이러면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잖아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벌써 긴장이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대화라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좋은 일보다는 뭔가 심각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대화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심각한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류의 심각한 대화는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특히 사안이 중요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이 원래 저항감이 있고 어렵다는 것을 전제해 두시고요. 또 도박 문제 상황에서 가족들이 대화에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선 가족들의 감정 상태가 몹시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충격, 혼란, 분노, 실망, 무력감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큰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이 안정적일 때도 대화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요,
대화에 특히 방해가 되는 가족들의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가족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싶어 해요. 가정 내에서 도박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 다양한 의미와 영향을 주는데요.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위기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빨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요. 또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불안이라는 정서가 특히 발달했습니다. 가정 내에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이 높은 불안감 때문에 대화의 방향이 자꾸 의심과 확인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요. 대화가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대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할 때, 혹은 대화 중에 본래의 목적이나 방향을 잃었을 때 대화가 파행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가족이 당사자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목적, 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저 말이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 대화라도 해보자, 이렇게 무작정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효과적인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요. 대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하고 듣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훈련할 기회도 없었거든요. 특히 도박 문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는요, 애시당초 대화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습관대로 하는 대화 방식이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표현 방식은 대화를 점점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선 대화 시도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특히 분노 감정이 크거나 불안이 막 높을 때 대화를 시도하면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상대방에게 공감은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사실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박 중독에 오랜 기간 빠져 있었던 경우라면요, 타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누가 그 감정을 유발했던지 간에 내 안에서 발생한 내 감정은 나의 몫이고 내가 책임진다고 다짐하시는 것이 좋고요. 감정의 세기가 너무 세다면 이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역시 대화 시작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요. 대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가족 스스로가 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자 할 때, 혹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듣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욕구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우선 말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와 대화를 하면서 너를 위해서 대화하는 거다, 너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대화의 이유는 대화를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왜 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지 목적과 의도가 분명치 않을 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의심스러워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인지, 불안해서 좀 나를 안심시켜줘, 이런 표현을 얻기 위함인지,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은 것인지, 무언가 궁금한 것인지, 껄끄러워진 관계가 불편해서 다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건지, 이 대화를 필요로 했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시고요. 그에 맞게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잡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대화를 시작할 때요, 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신다면 상대방이 훨씬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요.
좀 준비된 상태로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잘 하면 좋은데요. 이른바 나 메시지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 유형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너 메시지와 나 메시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주어로 표현하면 너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나 자신을 주어로 표현하면 나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주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너 메시지는요, 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됐잖아.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뭔가 상대방을 탓하고 추궁하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하죠. 이렇게 대화 상황에서 너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면 보통 싸움이 되거나 서로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뭔가 책망받고 추궁받는 느낌, 비난받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상대방도 너 메시지를 사용해서 나에게 맞받아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권장되는 것은 너 메시지와 대비되는 나 메시지인데요. 나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합니다.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 내 의견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 메시지는 너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만, 나 메시지는요, 나 자신의 상태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당사자가 약속 시간에 지각을 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세요. 너 메시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는 역시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약속을 항상 어겨.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나 메시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였을까요? 물론 감정이 상했겠죠. 그런데 그 상한 내 마음속의 상태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요.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어. 혹은 네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 또 네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약속이 무시받는다고 느꼈어. 그 상황에 대한 걸 설명하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면 그 표현 과정에서 정작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지만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는 이런저런 느낌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약속한 시간에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아서 나는 네가 또 도박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고 불안했어. 네가 집에 들어오면 말도 없이 방에만 있어서 나는 네가 나에게 불만이 있다고 느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내 안에 존재했던 그 느낌, 어떤 내가 상황을 접했을 때 내 안에 존재했던 감정,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합니다. 보통 너 메시지의 표현을 들으면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대응하지만 이렇게 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상대방의 마음이 이럴 때 이런 걸 느끼게 되는구나 라면서 초점이 전환되게 됩니다. 나 메시지는요, 특히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쉬워 보이지만 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거나 혹은 나 메시지를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화를 하실 때요, 단계별 대화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계별 대화가 도대체 뭔가? 대화에는 그 질적 차이와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잡담을 하는 수준, 두 번째는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 세 번째는요,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정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잡담을 하는 수준인데요. 우리가 흔히 스몰 토크라고 하죠. 주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대화인데요. 대인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날씨 이야기도 하고 취미 이야기도 하고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어? 이런 것들도 묻고 하면서 사소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혹은 연관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가볍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을 공유하는 단계인데요. 일종의 정보를 주로 주고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직업이나 학업, 어떤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혹은 뉴스, 어떤 제품의 사용법, 쇼핑 아이템이나 구매 방법, 이런 관련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이것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의 대화도 스몰 토크처럼 비교적 난이도가 쉽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대화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죠. 세 번째는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부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요령과 기술이 부족하거나 미숙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각자의 생각이나 관점, 해석을 솔직하게 나누는 유형의 좀 더 수준 높은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관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서로의 의견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반박하거나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대화에서는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혹은 제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을 좀 전제한 후에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의견이 반박 불가능한 절대 진리가 아니다. 나만의 관점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표현했을 때도요, 그 의견을 존중하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뭐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해보고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 감정을 공유하는 수준의 대화인데요.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이고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 어떤 취약한 상태, 두려움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공유하는 단계거든요. 이 단계의 대화는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친밀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안전한 느낌, 이 비밀이 유지될 거라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이런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 상대방이 이런 표현을 할 때 깊은 공감으로 맞장구를 쳐줘야 이런 대화의 농도가 보다 짙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의 수준별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냥 일상에서 이렇게 질 높고 수준 높은 대화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가족들은 도박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다 3단계, 4단계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의미 있고 질 높은 대화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진입하면 대부분 부담을 느끼고 이 대화를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런 단계를 차분히 밟아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분히 평소에 1, 2단계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것 같은 대화이지만 1단계의 잡담, 2단계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지지 기반이 돼야 향후에 농도 짙은 대화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2단계의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해야 서로에 대한 긴장과 부담이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화가 충분히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기반 속에서 3단계 의견을 나누고 4단계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주의할 것은요, 3단계, 4단계 대화에서는 성숙한 태도, 그리고 대화의 기술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당사자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아봤고요. 당사자나 가족이나 다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화 기술을 미리 훈련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대화 후에 감정만 더 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정도를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보다 많은 학습과 훈련은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또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생성형 AI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과 도박 문제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가
서로의 마음이 오해 없이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의 마음이 왜곡 없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